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 이게 초미 관심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이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이때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숙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알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 얘기는요. 다양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숙고할 점이 많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다. 구성원 모두가 동의했다. 호 대변인.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할 때 그때는 최 대행이 상의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숙고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인 셈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장이 어디 출장 갔는데 과장이 지금 그 부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회사의 그 정책과 투자에 대해서 결재해달라. 근데 부장이 다음 주에 아마 올 것 같거든요. 귀국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결재하는 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결재했다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2명 임명한 것이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저는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이상으로 할 생각은 그때부터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이미 2010년도에 비슷한 김용호 국회의장이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했을 때 그 야당 의원들과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그걸 할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똑부러지게 위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기대할 만한 근거도 있고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임명하면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네.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서도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본인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기선, 조한창 두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강하게 항의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완구 법제처장이요. 최상목 대행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덕수 총리가 호 대변인 말씀처럼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최 대행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저희가 취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참석자 전원이 이완규 처장의 얘기에 동의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설 변호사님. 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최 대행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참석자 전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서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까지 아직까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이르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는 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과를 그냥 남으로써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을 뒤로 미루겠다. 저는 그것보다는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정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라면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것을 임명을 해라.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 권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행, 그 다음 순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정무적으로는 이게 저는 뭐 불효하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다음에 이 임명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대변인 지금 요 최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게 지금 다른 국무위원 전원이 동의한다는 한덕수 총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은 그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그 총리 같은 경우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왜 최근에 경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인사는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선출직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정무직 판단을 합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임명하시고 또 그게 헌재에서 넘어가면 또 헌재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저는 그 다음에도 마은혁 재판관이 또 회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해서 안 된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다? 사실 근데 그거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법리적으로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 수행만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때 3명을 임명하냐 그럴 때 2명만 했다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2명마저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붕괴된다. 왜냐하면 심리정족수인 7명도 못 채워가지고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하락하고 국가적으로 업무가 안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차원에서 2명을 임명을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헌재도 자신의 일을 하고 정치권에서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보따리 내놔라, 보따리 2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권한 침해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황당한 것이죠. 근데 권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적으로 8명을 채워줬으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비춰봤을 때도 심리도 가능하고 결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1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명을 더 채워 넣는 거는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그러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따져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임명을 했죠. 지금 임명직이 뭘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둘은 민주적 정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부통령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돌아오는 건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올 때는 그리고 탄핵 사유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까지 받고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고 민주적 정당성에도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40년직이라는 박수영 의원이 지금 사흘째 마흔육 임명하지 말라라면서 단식 농성 중이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그 현장을 방문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박수영 간사의 단식 투쟁의 취지와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은혁 임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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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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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대변인, 일단 최 대행이 여권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수영 의원의 단식 현장에 가서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쨌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닌가. 더 이상의 단식은 무의미하다. 건강에 또 이상 신호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다.
단식 중단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했군요. 네,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여권의 입장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식 농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방법 자체는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건 저렇게 절박한 그 행동을 하기까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3기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기의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지 않습니까?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이 검사죠. 그런데 검사가 재판부에 누가 봐도 자기 편인 사람을 재판부에 한 명을 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사회 전체의 체제를 부정하는 인민노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사람을 그 재판부에 넣어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재판을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지금 그 헌재에 대한 태도는 삼권 분립을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헌재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의장 같은 분은 뭐라고 했느냐. 파면을 그러니까 결론을 정했습니다. 본인이 파면을 13일 이전까지 선고해야 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예. 그래야 상반기 재보선하고 같이 치를 수 있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상의 검사이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헌재에 대해서 결론 정해놓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노골적인 삼권분립 위반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상식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최 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계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준엄한 책임을 묻겠다. 이건 탄핵하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전한결 씨 반응 들어보시죠. 지금 최상목마저도 마흔이 임명하면 또 탄핵식이 나잖아요. 예. 탄핵해보라고. 탄핵해보라고. 그것도 탄핵 전문가잖아. 더불어 탄핵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탄핵한다면 민주당은 진짜로 가루가지가 사라질 거고 국민들은 다 등 돌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준엄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냐. 해봐라. 이런 전한결 씨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전한길 씨 말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헌법재판소에 주장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한테 보낸 공문을 보면 그게 공적 문서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은혁 정계선 이름을 명기한 거죠? 그냥 조한창 후보자만 명기했다고 하면은 또 이해하겠지만 왜 3명을 다 넣은 거죠? 거기에 또 인사와 관련된 법규까지 근거까지 적어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상 문제를 삼았는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표결에 의해서 선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 66조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122조 보면은 직무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더 이상 정무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고민될 때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은 앞서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의 얘기처럼 한덕수 총리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최 대행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그 선고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과도 연동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된 날짜가 두 날짜입니다. 3월 7일과 14일.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고 17일까지 헌재가 다른 일정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전인 14일 이게 제일 유력하고 7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구전원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 그 사건이 먼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문을 먼저 좀 쓰다 보면 대통령 선고 날이 14일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사건의 선입 선출 개념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난이도나 판단의 간이함으로 따질 때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선 대행의 대행으로 견디라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때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건에서 판가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151석인지 200석 이상인지 거기에서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200석 이상이다.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직책에 따라서 정족수를 따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거기 포함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든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지금 하든 정족수 가지고서 논란은 발생하지 않고 혼란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한 17일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변론 종결되고 한 2주 이상 됐으면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고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밀리는 거 이런 거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네. 순서대로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사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뭐 100% 각하될 거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에 아마 그 심판이 날 거라 보는데요. 저는 100% 무조건 각하를 봅니다. 각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만 인용한다면 이것은 불이한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따라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한 몸 던져가면서 헌법 정신을 지킬 겁니다. 네. 저항할 거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거는 기각도 아니고 예. 심판 인용도 아니고 각하시키면 돼요. 각하시켜버리면 네. 그들도 살아날 수 있고 건법 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도 아니고 아예 각하될 거다. 이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 변호사님? 네,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뭐 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은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뭐 전한길 씨의 저는 바람이 저는 섞인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법리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은 인용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좀 우려하고 있는 것, 제가 좀 우려되는 말은 전한길 씨의 말씀 중에 어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그걸 불의로 보고 어떤 저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 사건 이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전한길 씨가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이제 강성 지지층 내에서 굉장한 큰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게 자칫 어떤 그 선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금 여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의 전제는 무조건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칫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전제는 비폭력적인 방법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의견 표출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뭐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밑자락을 까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물론 전한길 씨는
해명을 통해서 내가 폭력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7일 또는 14일에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아서요. 한덕수 총리의 선고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요. 대법원을 향해서 6월 26일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 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치국도 유분수입니다.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 종합 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법화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0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열릴지 이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호 대변인. 네. 권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 같아요. 만약에 그게 날짜가 설령 대선 이후라도 6월 26일에는 무조건 좀 판결 내려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있었는데 네. 저는 이거야말로 그냥 정말 법을 좀 지켜달라라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정무적인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 있고요. 법에 전심 선고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633인 것입니다. 저는 2심 재판부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요. 결심 공판한 다음에 한 달을 꽉 채운 다음에 선고를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4개월 11일이나 걸린 겁니다. 법에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1심에서 다툴 것을 다 다퉜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다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절충한 것이 아닌가. 근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대법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보루가 돼야 되는 거고 법 지키라고 있는 것이 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 중에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대법원만이라도 이거는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후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대법원은 그 공직선거법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자청했던 전현희 최고위원이 재판 중단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PPT 좀 봐주십시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국회 도서관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뭐 대선 전이든 후든 간에 어쨌든 6월 26일에는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지금 전현희 의원은 헌법을 봐도 중단되는 게 맞고
다수설도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전현희 의원이 무슨 책 봤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좀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법조계에서는 논의 자체가 숙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설 이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당선이 되는 걸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그런 경우를 대응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 해석이라는 거는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헌을 놓고 거기서 이제 포함하는 의미를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과하고 배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사과라고 되어 있으면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뭐 썩은 사과까지는 돼도 거기에 배는 못 넣습니다. 근데 소추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소추는 검찰권 행사입니다.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거기에 재판이란 개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지도 않았고 글자에서 이끌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해석상 이거를 뭐 당연하다라거나 압도적 다수설이다라는 거는 지지층에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 법조계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언급해 놓은 글들도 제가 찾아봤는데 뭐 변호사 몇 명이 최근에 언론에다가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몇 명 거를 했던데 법조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이 넘는데 지금 몇 명 가지고 압도적 다수설 얘기하는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참 많이 후퇴했다. 진짜 예전에는 되도 않는 논리 가지고서 결백 주장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정지된다? 이거 뭐 유죄도 무죄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주장하기는 좀 힘들어지니까 많이 후퇴해가지고 정지된다라는 게 얼마나 궁색한가 그런 말을 해가면서 지금 뽑아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송구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저런 분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는 같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의 양심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20만 나와도 민주당의 분위기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 시중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분이 마음속이 얼마나 급한지를 사실 느끼게 하더라고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고 나면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재명과의 단절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그럴 리 없다고 하죠. 무죄로 확신한다.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은 전혀 동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그 사법 리스크는 지지율에 다 반영돼 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었죠. 계엄은 심각한 판단 실수지만 중대한 건 아니고 전 국민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강 부대변인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 민심을 읽는 기능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궁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택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지난 총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조 심판론. 그때도 민주당에서 계속 말했어요. 이런 프레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여당은 여당답게 정책으로 승부를 내셔라 라고 했는데 그게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참패. 그렇게 여론을 제대로 못 읽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지켜보면 알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대변인.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요. 이재명 대표께서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난 총선 때는 저도 이제 그때 뛰었었지만 그래서 이제 낙선했지만 그때 이제 2조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2조 심판론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재명 조국보다 더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권자들은 2조보다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좀 바로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제는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마 이제 그분이 될 겁니다. 아까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소추란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잘 몰랐던 건데 모를 때는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면 다 이제 금방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의 재판까지 다 포함된다 이런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이요. 최근 재판부가 바뀐 대장동 재판에서도 또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선되면 이제 재판 중단 될 거라는 입장 예상하십니까? 21일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하시나요?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보시죠. 재판부가 바뀌었잖아요. 대장동 재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새 재판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게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라고 하니까 검찰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우리 간소화 못하겠다. 정석대로 갱신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 재판부가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부분을 들을지는 추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전의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은 아니 정석대로 하자는 게 왜 재판 지연이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근데 간소화가 됐거든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꼭 반드시 다 들을 필요가 없게끔 지금 이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예전 규정 가지고서 하려는 거는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일관해가지고 얘기하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겠죠. 거기선 속도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합성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마냥 늘리고 있다. 두 가지의 모순되는 행동이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 모두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필요성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게 반헌법적입니다. 아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또 사법부에선 사법부의 일을 해야죠. 그게 3번 군립 하에서의 헌법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된 사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으면은 배지가 떨어져요. 그 시스템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문헌에도 맞지 않는 해석을 들고 와서 정지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선되고 나면 정지 규정을 확실하게 하는 법 개정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그리고 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트집 잡냐 이러시는데 네. 당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자격 미달의 후보를 걸러내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것이 극단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됐었거든요. 스티븐 레비츠키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기능을 그래요. 게이트키핑이다. 정당에서 수준 미달의 사람이 극단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정당을 휩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을 정당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뽑히면 어쩔 겁니까? 당선되면 어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그건 인민재판이거든요. 민의가 사법을 덮치면은 사법은 종말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법의 판단을 민심에 따라 가지고 뭐 국민이 뽑았는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논리는 무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이 재판 얘기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으로 공방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근데 그 세금 굳이 안 걷어도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 않을까요?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내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가지고 한 지분의 30% 정도는 국민에게 돌려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도록 하겠다.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 사회다. 참 논쟁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제조 서비스 기업인데요. 점유율 80% 이상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은 57조고요.
이런 거대한 막강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주 7일 밤샘 근무, 주 80시간씩 근무해가지고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쌓아가지고 만든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를 이재명 대표가 임기 5년 내에 만들어가지고 30%를 국민에게 떼주겠다. 국민들 세금 내지 마라.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세금 안 낼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국민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세금 진짜 안 걷으실 건가요? 세금 안 걷으면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경제에 관한 어떠한 참모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경제 상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기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가가 이것을 공유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저 아까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어떤 기업이 이런 하이테크 기업을 만들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30%를 국민의 어떤 국가 소유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하이테크,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대만에 있는 TSMC를 약간 뭐 조금 본따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TSMC도 대만 국유화가 됐다가 지금은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의 지분율이라는 것은 6%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이건 혹세무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하이테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 7일 밤샘 근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마치 앞에서는 이거 52시간 제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담회에서 얘기해놓고 오히려 개정 입법을 할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늘려달라니까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이런 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비판할 점은 너무나 많은데 제발 좀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시고 그냥 대선이 곧 다가올 것이라 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고 경제계에서 기업에서나 경제계에서 믿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발의한 법이 뭐냐면 파견직도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견직도 노조를 인정하는 그 노란봉투법 체제 하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5년 내에 대통령 임기 이재명 대표가 있는 어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상충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진심이고 뭐가 허풍인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할 뿐입니다. 경제 전문가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비전 없이 엔비디아 같은 상상의 회사가 하나 있고 이걸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거 일으키면서 거기에 뭐 공공부문이 몇십 % 투자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의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우려스럽습니다. 그죠? 강산필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대선 후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아니라 뭐 여권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 정당이라든지 얘기만 하면 하나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혈안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좀 좋은 모습도 있을 건데 그런 것 같이 찾아서 논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이 국가가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기술 혁신을 기술 개발하는 것을 도와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을 갖게 되고 그 기업이 뭐 엔비디아나 뭐 TSMC처럼 돈을 많이 버는 좋은 회사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미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잘 하면 보험료율도 내려가고 소득 대체율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이 24년도에 119만 주 이상의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한 2,300여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가가 좋은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분을 가지고 그 획자가 나면 그걸 가지고 국민 세금이나 국가 재정에 투입을 해서 부담을 좀 덜자라는 것이지 세금 내지 말자 이제 무료란다 이거 뭐 공사 사회국가 이런 얘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어떤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상상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이거 보시죠.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업인 줄 아느냐. 숱하게 무너질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있는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주 7일 근무, 밤샘 근무, 주 80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일하더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반도체 업계의 52시간 근무 예외 이 어땠습니까? 공감한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노동계,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취소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구가 바뀌었어요. 52시간제 이런 예외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지금은 노동부가 기존의 예외 제도를 쉽게 빨리 인정해 줄 수 있게만 해달라. 그 변호사님, 주 52시간 이거 예외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이것도 지금 노동계 민주노총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클릭인지 우클릭인지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클릭하다가는 마우스 부서져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지지율 때문에 압도적 1위네 뭐 이런 걸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잘못된 얘기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 지금 영향력이 큰 정치인일수록 자신의 말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한 숙고를 하고 책임감 있이 얘기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키우고 신뢰를 잃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사실 기업가 정신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 열정을 쏟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망하면 내가 그냥 감수해야지. 이런 여러 사람이 도전해가지고 하나 성장할까 말까 그런 겁니까?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해가지고서 뭐 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다 하나씩 갖고 있겠죠. 그게 왜 안 되냐? 토양을 만들어야 기업가 정신으로 누군가가 도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주의 4일로 줄인다, 52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면은 저런 기업이 들어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있던 기업도 나가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있는 기업들도 불안한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재벌 해체하겠다고 얘기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있는 기업 해체하겠다고 했던 분이 또 갑자기 또 삼성기업 같은 거를 6개를 또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개의 뭐 기업을 키우겠다면서 갑자기 또 엔비디아를 갖고 오셨는데 30%에 대해서 이걸 뭐 국민들이 나눠 갖자?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말 모호해요. 일단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아닌데 그게 성장을 했다 치고 그걸 나누자라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지. 그거 거의 국유화에 대한 것이고 처음에 뭐 투자에 대한 얘기다. 그럼 투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실 보는 위험을 감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위험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담보장치 없이 저렇게 막 던지시면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는 여권이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반박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하고 그 수익을 공공적인 성격으로 나눠 갖자라는
오 대변인님.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 극우 본색의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해명을 한 것이 국부 펀드를 얘기한 것이다. 국부 펀드가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국부 펀드가 가장 그 활성화되어 있는 국부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그런 체제에서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국영 기업이 혁신과 창의적인 것을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도로공사나 석유공사가 국민 기업으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은 제도를 잘 만들고 정책, 금융 같은 것 비롯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잘 깔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 투입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만들겠다고 해서 GPU 같은 거 이제 구입해서 2조 원, 3조 원 들여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DJ 정부 때 IT 우리가 앞서 나갈 때도요. 그때 뭐 국영기업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KT 같은 곳이 민영화됐습니다. 앞장서서 그것을 정부가 깔아놓은 그 고속도로에서 민간 기업들이 달려나가서 우리나라의 IT 선진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상을 혼자 이제 꿈의 나래를 펼치시는 건 좋은데 저게 이제 현실이 되면요. 그것은 국가의 심각한 재앙과 비극이 되는 겁니다. 전에 뭐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이라는 거 그때도 이제 솔깃했지 않습니까? 되게 공상적인 얘기였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일자리 잃었고 부동산 정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집도 못 사게 되니까 젊은이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그 일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국가 경제를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는데 저희 주자들이 어떻게 그걸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까? 예. 이런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20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앞서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표가 말하는 건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윤희숙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은 혹시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재용 회장은 혼자 속 썩이지 말고 연락 달라. 여권의 대권 잠룡이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인 아이디어다. 국가가 기업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본 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계 고위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그 엔비디아 발언 사회주의 발상이다. 면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그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이 대표의 이 엔비디아 구상에 대해서 반박을 내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본인만의 성장, 나만의 성장 이것이다라는 입장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실질 성장 한 3%, 경상 성장 한 5% 정도 만들어내서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목표, 비전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가운 선생님한테 잘 찍어줘요. 이분 좋은 사람하고 찍은 소리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오전에 규제 계획을 한다고 했으니까 포인트를 다 잡았어. 제가 서비스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운 거, 어려움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 임무라고 생각하면 딱 된다. 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자해적 아이디어다. 투자 의지를 꺾는 거다.
나는 규제 풀어가지고 성장하겠다. 오세훈식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그런 단어를 뭐 썼더라고요. 코가? 그러니까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이라 해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마가를 약간 좀 차용해서 그냥 본인이 한번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침체기를 걷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먼저 주도를 해야 될 것은 정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언제가 됐든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역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전 대선 나가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대권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으로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